자, 이 시간에는 FAT 1급 제29회 지난해의 두 번째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니까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9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십시오. 다음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직원의 가족 동반 야유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적당하죠? 네. 두 번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학원 지원비를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했다. 적당하죠? 세 번째,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을 접대비로 처리했다. 적당하죠? 거래처 직원이니까. 네 번째, 건강보험료를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죠. 만약에 직원 부담의 건강보험료면 예수금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잘못됐는데 박근숙 씨 뭘로 처리해야 되죠? 회사 부담본 건강보험료는? 그렇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잘못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상각률은 0.45. 이때 2018년과 2019년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 알맞는 것은, 자,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요. 2018년에는 1년치 12개월치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정률법입니다. 자, 상각률이 0.45예요. 자, 정률법에 대한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취득금액에서 뭘 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줍니다. 취득금액에서. 거기다가 뭘 곱하죠? 그렇습니다. 상각률을 곱해서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어디 갔어요? 네, 이 공식에 의해서 첫해 2018년도 1년치입니다. 2018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2018년도 결산 시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취득금액은 100만 원이죠. 자, 감가상각한 것 있나요? 없어요. 곱하기 45%, 0.45 하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취득금액 1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요? 그렇죠. 45만 원을 뺀 거에다가 45%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요? 55만 원에다가 45% 곱하면 얼마 나오던가요? 24만 7천 원 나왔어요? 예. 55만 원 곱하기 45% 해보면 24만 7,500원이 나옵니까?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시죠? 네. 54만 원에 45%. 네, 물론. 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2번 설명까지 우리가 마쳤는데 참고로 그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액법에 의해서 계산하실 때는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있으면 빼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누기 내용 연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 감가상각비가 되죠.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뭐 5개월치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5개월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연간 감가상각비 계산을 일단 해요. 계산해가지고 거기다가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5만 계산하시면 5개월치, 6개월치는 12분의 6, 3개월치는 12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 순이익은 80만 원으로 계산되었으나 이후 결산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반영한 후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현재 당기 순이익이 80만 원입니다. 그죠? 현재 당기 순이익은 8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사항을 누락시켰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우선 계략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분계로도 한번 필요하면 분계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사용액 2만 원의 결산 정리가 누락되었다.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사용액이다. 여기 지금 사용액이 중요한 거죠.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2만 원 했는데 그걸 결산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안 했다는 것이냐? 이걸 분계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뭐 일단은 분계 쓰기 전에 이거는 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익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볼까요? 이 분계가 뭐냐면은 이 분계는 결산띠 결산 시 소모품 사용액을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2만원, 대변에 소모품 2만원, 이런 수정분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차변의 소모품비가 비용 발생이다. 여기는 자산 감소니까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비용 발생 2만 원이니까 따라서 이익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 3만 원의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네요. 대손이 발생한 거 3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손이 우리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요 시점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하죠. 네.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00원이 있었대요. 10,000원이. 그러면은 이 10,000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계시키죠. 차변에 모자라는 2만 원은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이 3만 원이 되었다. 즉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3만 원이 발생하면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시산표에 가서 조회해가지고 10,000원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죠.
대손 3만원 발생 시 회계 처리.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이다 라는 전제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우리는 회계 처리하느냐? 예. 알고 있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거 대손 상각비 20,000원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되느냐?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이제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금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변에 있는 자산 감소는 손익에 영향을 안 주는 거고, 또 차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 부채 감소죠. 대손 충당금은 부채는 아닙니다. 근데 성격상 부채 성격이 있는 건데, 대손 충당금은 이 매출 채권이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익에 영향을 안 주죠. 자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익에 영향 주는 건 뭐예요? 이거죠. 대손 상각비 비용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겁니다. 비용 발생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20,000원 이익 감소했죠. 여기서 20,000원 이익 감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러면 40,000원을 빼주면 되겠네요. 800,000원에서 40,000원 빼면은 1번이 답이다. 그렇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런 3번과 같은 이런 형식의 문제는 이론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회계에서 누락시켰다. 지금 당기순이익은 얼마인데 이걸 반영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 아주 단 걸로 나옵니다.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오늘 시스템이 자꾸 말썽을 부리는군요. 자, 4번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경과 지수의 대화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현경, 회사가 업무용 차량에 주유를 하면 회사는 차변에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느냐. 여러분, 업무용 차량에 주유를 하면 회사는 김숙진 씨 무엇으로 처리하면 되죠?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3, 4번 중에 답이 있죠. 자, 지수는 주유소가 고객에게 휘발유를 주유하면 주유소는 대변에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지연 씨, 주유소는 대변에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주유소는 휘발유가 상품이죠. 그래서 수익 발생, 대변에 수익 발생, 상품 매출. 회사는 기름을 넣은 회사는 차변에 비용 발생,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여러분,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러면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러면요, T 계정을 여기다, 이런 문제는 저는 시험지에 이 T 계정을 그리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T 계정을 그쪽 여백이 좀 안 좋은가요? 여기다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상품이에요. 상품. 이게 상품입니다. 자, 기초 상품 차변에 오죠. 15만원. 매입액 61만원 차변에 오죠. 매입 환출 이건 빼줘야 되죠. 빼주는 건 대변에 써볼까요? 3만원. 매입 할인 이것도 빼주는 거죠. 4만원. 어디서 빼주냐면 요 총 매입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61만원에서 빼서 이거 다 기록을 해도 되는데 반대편에 써도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매입 애누리 이것도 총 매입액에서 빼줘야 순 매입액이 나오죠. 2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 어디로 오는 거예요? 대변에 오는 거죠. 기말 상품 재고액 12만원. 딱 마감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차익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매출원가예요. 예. 자, 76만 원이죠. 차변이 76만 원. 대변이 얼마입니까? 7만 원, 9만 원, 11만 원, 21만 원이네요. 네. 자, 76만 원에서 21만 원 뺀 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상품 T 계정에 네 가지 요소 알잖아요.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가 바로 매출 원가. 응? 우리 상품 T 계정, 상품 T 계정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딱 이용해 가지고 갖다 딱딱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21만 원을 빼니까 55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죠. 55만 원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셨나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돼요. 예,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림 그려서 하시면 여러분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에 주식회사 한공이 수행할 결산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네, 우리가 이 보험료 같은 거 기말에 우리 그 발생주의에 의해서 결산정리 분계를 많이 하죠. 네, 월할 계산한다 이랬네요. 자, 2019년 10월 1일 날 보험계약 체결 후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 지급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보험료 1년분을 전부 단기의 보험료로 처리했네요. 그러면 10월 1일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1년분이니까 내년 몇 월까지냐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가 바로 9달치예요. 9개월치. 자, 1년에 만원 꼴이죠? 아니, 한 달에 만원 꼴이죠? 월 만원. 그러면 9개월치는 9만원입니다. 바로 이 9만원의 미경과 보험료를 단기의 보험료에서 차감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의 9만원 보험료가 나온 거. 이게 바로 답이 돼야 되겠죠. 단기의 보험료에서 결산 때는 비용을 소멸시켜주고 그것을 자산 처리해주죠. 차변의 선급비용. 네, 3번이 답이었어요. 다음에 7번째 문제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오케이, 맞췄죠? 2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능력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분이기 때문에 구분 표시합니다. 다음 3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맞았네요. 그럼 4번이 뭐가 틀렸나요? 자산과 부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요것 때문에 이게 틀렸네요. 예. 자산과 부채는 상계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상계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지 어떠한 경우에도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개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하는 거래처의 경우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예. 우리 회사가 그 기업에게 상대 거래처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또 우리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 온 것은 부채, 외상 매입금이 부채이고 또 우리가 그쪽에 파는 것은 외상으로 파는 건 외상 매출금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따로따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계 표시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다음 8번. 다음은 정수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자료이다. 2019년 말 재무상태표와 미수금 금액은 얼마냐? 재무상태표상 미수금을 물어봤어요. 예.
정수기를 제조해서 파는 기업인데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이 얼마인지 알아맞혀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결산 시점에. 자, 단 기중 외상 판매 대금의 회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라. 하나도 외상 판매 대금의 회수는 안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기초 미수금이 30만 원 있었네요. 그런데 3월 1일 날 정수기를 외상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건 외상 매출금이지 이건 미수금은 아니죠. 5월 10일 날 사무실 중고가구 외상 판매를 했어요. 자, 정수기 제조 판매업의 경우에 요 정수기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사용하던 중고가구는 외상 판매한 것이 미수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만 원에다가 요 미수금 10만 원만 더하면 돼야죠. 그래서 답이 40만 원이 답이었다. 9번 문제. 다음은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이걸 반영한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물어봤습니다. 단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기 전 20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00만 원이다. 미수이자와 임대료는 월할 계산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정리사항을 이걸 반영을 해야 돼요. 첫째, 정기예금 200만 원에 대한 미수이자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자, 언제 예금을 했냐면 9월 30일 날 예치를 했네요. 만기는 1년이고요. 연이자율이 5%, 그리고 만기 이자 지급, 만기 시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럼 미수이자가 얼마냐면 몇 개월치를 계산해야 되느냐. 9월 30일이니까 10, 11, 12, 3개월치죠. 자, 3개월치 이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개월치 이자가 미수이자예요. 자, 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 200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5% 곱해야죠. 곱하기 0.05. 자, 그래 가지고 3개월을 곱해야죠. 곱하기 3 그리고 나누기 12를 해야 되죠. 나누기 12 했더니 25,000원 나오네요. 자, 20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3개월치 이자 계산하는 거죠. 25,000원 미수이자 나왔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이 미수이자는 대변에 수익 발생시키는 거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시켜야 돼요. 25,000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수령 시 전액을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 1년치 임대료가 30만 원이 있습니다. 수령할 때 자산 처리했어요. 선수 수익. 부채 처리했어요. 대변의 선수 수익. 그런데 임대 기간이 언제냐면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달치는 단기분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1개월치는. 그러면 1년치가 30만 원이면은 30만 원 나누기 12달을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25,000원 나오죠. 한 달에. 그러면 요 한 달치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치는 임대료로 어떻게 해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25,000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5만원. 그러면 300만에다 5만원을 더하면 305만원. 1번이 답이네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다음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차이가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비용을 전부 비용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른 유가 증권, 다른 것은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아닌 다른 자산은 취득할 때 관련된 모든 비용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19년 7월 26일에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액면 금액이 주당 500만 원인 주식회사 홍콩의 주식 500주를 주당 6,200원에 매입하였다. 이때 취득 수수료 만원과 취득 부대 비용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건 단기 시세 차익이니까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거. 2019년 7월 28일에는 장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상해 주식 5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때 수수료 만원과 부대 비용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당이 되겠네요. 네. 자, 500주 곱하기 6,000원 했더니 300만 원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요 만원과 2만 원, 3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303만 원. 예. 이렇게 구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문제 10개를 29회에 출제된 걸 풀어봤는데 아주 쉽게 출제가 됐다. 예, 뭐 아주 쉽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평범한 수준. 예, 어렵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한 개 또는 두 개가 전혀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앞에 본문에서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재무회계 이론을 충실히 공부했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자,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5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부가가치세 이론 우리 공부했던 거 내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죠. 다음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공급가액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이 공급가액이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창출된 부가가치. 창출된 부가가치가 바로 공급가액이에요. 그거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맞죠? 3번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맞죠?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다. 20일이 아니라 며칠인지 아세요? 25일이죠.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기예정 하면은 이제 1월부터 3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납부를 언제까지 하느냐? 일기예정은 4월 25일까지 하는 거예요. 4월 25일. 그 다음에 일기확정은 4, 5, 6 요 3개월치 7월 25일까지 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가 아니라 25일 이내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우리가 과세를 하려면요 거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양도담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저 양도담보가 뭐냐면 담보를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담보로 뭘 맡기고 돈 빌릴 때 우리 담보 제공하잖아요. 거래가 아닙니다. 2번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도 과세하지 않아요. 샘플 주는 거니까.
3번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품을 증여했다.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증여했다면 이게 접대비 비용 처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하지만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상 증여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거래처에 뭔가를 상품을 주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회사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그걸 판매를 안 하고 거래처에 그냥 주었다? 그러면 10% 세금을 간주 공급으로 보고 세금은 납부한다. 그래서 답이 3번. 이건 과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간주 공급이라고 해요. 간주 공급. 4번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폐업 시 잔존제한은 폐업일. 맞죠?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이거 틀렸네요. 위탁 판매라는 것은요. 그 상품을 위탁하는 자와 수탁하는 자가 있는데 공급 시기는 이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는 말은 내가 만약에 어느 마트에다가 우리가 제조회사인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마트에다 넘겨요. 그럼 마트에서 팔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 넘긴 것을 판매한 걸로 보느냐? 아닙니다. 마트에 재고로 남아있는 건 전부 우리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로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공급 시기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탁자가 판매가 일어난 경우. 그게 공급 시기예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를 한 시기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될 때. 네, 이거 맞아요. 4번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 재화의 선적일. 네, 맞습니다.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아까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니까 김민경 씨 잘못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던가요? 은유가 잘못 설명했네.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영세율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자, 은유는 모든 수입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해. 틀렸네요. 수입 재화는 영세율은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수입에 대해서는 10%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4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셨나요?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것 맞았고요.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준우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수적인 목적은 수출 장려에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은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해당 기관의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공급가액을 물어본 거예요.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같죠. 자, 국내 매출 이거 과세표준입니다. 수출액도 과세표준이에요. 토지매각 이건 면세니까 면세는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아요. 수출은 영세율로 보는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담보 제공액, 이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거래 자체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이것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세표준은 위에 있는 두 개 숫자를 더하면 900만 원이 답이 된다. 그래서 4번 하셔도 되겠죠. 네. 자, 우리가 29회에 실무 이론 평가 문제는 아주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기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추가적인 질문이 또 필요하시면 지금 질문하시죠. 자, 질문 없으면